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7일 화요일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20년은 퇴보하는구나. 놀랍다 진짜. 역사교과서나 제대로 집필하고 친일청산 먼저 확실히 하고 말해라.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민의례에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당 등이 이 정당 등이 개최하는 공식 행사는 물론이고 비공식 행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경우에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정말 국민의례 안 하면 잡혀가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더 보면 통금도 부활시키고 미니스커트, 장발 단속도 하지 그러냐는 것에서 북한 수준으로 가는구나. 이 북한이랑 뭐가 다르냐는 자조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정말 왜 이 모양으로 굴러가는지,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걸로 국민들 군기 잡으려고 하기 전에 독도나 확실하게 지킵시다. 아베 정권의 극우 행보가 도를 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오늘의 초점에서 이 문제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본이 어제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오늘은 연간 외교 정책을 담은 외교 청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간에 또다시 긴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이신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이미 10년 전에 2005년에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는 없다 이런 책을 내셔가지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인 그 자료를 내놓으셨는데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본 검정 교과서에 대거 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게재되면서 이게 이제 역사 문쟁이 다음 세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는데요. 일본이 올해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말하자면 아베 정권이라는 좀 우파 정권이 들어서고요. 네. 그래서 로드맵으로 일단 계획은 있었지만, 아하. 그러나 그것을 아주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 문제가 우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평화헌법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다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것입니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은 그냥 일본 연도라기보다 일본의 고유 연도라고 또 강조하고, 아하.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했다.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한국을 마치 굉장히 많이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많이 담았다는 것은 물론 전에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아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거는 일본의 아베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선생님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일본이 잘못된 것이 없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주 정의의 나라이고, 침략 전쟁이라는 것은 이게 패배했기 때문에 침략 전쟁으로 불리지만 원래는 백인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해방 전쟁이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일본 우파 같은 이야기를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베 신조 총리
자체입니다. 이른바 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일본 우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격을 지금 정권이 물론 아베 신조하고 주변에 있는 그 뭐라 할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게 더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인접국인 한국으로서는 자민당이 지난번 선거에서도 압승을 했고 그래서 더 불안하게 보는데 이 교과서 이런 왜곡 문제 여기던 일본 내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계층의 반응은. 먼저 독서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일본 내에서 그게 뭐 일본 사람들이 90% 정도가 알게 되었다라고 해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나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번에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 과거에 대한 반성을 말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그 요미리 신문의 조사에서는 뭐 58%나 됐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베 정권에 대한 뭐라 할까 비판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외교 청서가 일본 쪽에서 발표되는데 여기도 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 강하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이 독도 문제에 대한 그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 크게 변한 건가요? 그거는 크게 변했다라기보다 지금 그 아베 정권은 그 빨리 가려고 한다.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빨리 가려고 한다. 빨리. 근데 그것은 왜 빨리라고 말씀드리느냐고 하면 이게 그 연도 문제가 있어야만이 그 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위대는 안 되고 일본 군대를 부활시켜야 된다. 그런 논리하고 그 연결되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최종 목표가 사실 그 헌법을 개정하여서 평화헌법. 일본 군대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도 문제라는 것을 쉽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 국가가 우려하는 그 군사 대국화, 뭐 이 꿈을 아베 정권에서 아주 그 빨리 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신 거고요. 자, 이 독도 문제를 보면요, 우리 쪽에서도 이제 늘 반성하는 것이 일본이 도발을 하면 한국에서는 또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고 한참 들끓다가 또 잠잠해지고 그러다 일본 쪽에서 또 어떤 조처를 취하면 또 한국은 들끓어오르고 기존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2008년 그 이명박 정권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일본에서 그 독도 문제를 도발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존은 조용한 외교였지만 이제 조용하고도 차분하고도 강한 외교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 기조가 지금 그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그 좀 부족하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말씀드리면 이천도 예를 들면 그 독도가 일본에서 그 일본 연도라고 하면 그 한국은 한국 연도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또 한국의 외교 백서에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천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외교 백서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그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든가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어요. 강하게. 예. 이런 마당에는 더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의 교재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한국 쪽에서도 한국 역사 교과서에 독도 문제를 또 많이 기재를 하겠다. 예. 이러한 방침을 벌써 예. 어제 한국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예. 네. 이럴 때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봐도 예. 정확하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예. 보다 정확하게 예. 시끄럽게 한다라기보다 보다 정확하게 예. 이만큼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면 정확하게 그 기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과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독도가 분쟁 지역화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정면 대응은 자제해 왔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교과서로 우리 한국 교과서를 정확하게 집필하는 것이 정면 대응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런 것입니다.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좀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력이시지 않습니까? 일본인이면서 2003년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고, 네. 이런 일본계 한국인으로 이런 독도 문제라든가 한일 간에 예민한 쟁점이 생기면 일본에도 지인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입장이 어떠신가요? 제가 일단 학술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네네. 제 지인들에게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여러 가지 증거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에 아주 약해가지고, 입장을 금방 바꾸거든요. 아하,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독도가 금방 한국 영토라기보다, 네네. 일본 영토라는 게 문제가 있구나. 예, 전화기를 좀 가까이 대주시면.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아는 지인들은 제 편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아하, 그러시군요. 네. 물론 다른 저에게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욕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선생님 전화기를 조금 입에 가까이 대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족 같지만 이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베가 미국에 가서 연설하는 날이 4월 29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묘하게 과거 쇼와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인데 일본을 아는 분들은 또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그렇죠. 네. 그래도 현재 아키히토 일왕의 입장은 평화 헌법 개정의 반대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가 일본 천황, 일본 일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과거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죄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히려 4월 29일 그때 놓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 지금 어디 이동 중이시라서 택시에서 이게 저희가 휴대폰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음질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리산 옛길 화계동천 신흥 의심심리길 이원규 살다 지쳐 자주 팍팍한 날이면 세상사 낡은 외투 훌훌 벗어던지고 화계동천 지리산 옛길로 가자. 세이한 맑은 물에 두 길을 씻고 연초록 산바람에 백태 낀 눈동자를 헹구자. 저마다 외로운 구름처럼 한 마리 보리 언어의 첫 마음으로 거슬러 오르자. 아직 어린 새색시 첩첩 울며 시집오고
의심마을 콜리게들 가갸 거겨 배고픈 세점째. 저 홀로 버림받은 사람도 아랫돌이 후들들 화장터 소금 장수도 어금니 꽉 깨물고 넘던 사진언니 고개. 날마다 서산대사는 입산 출가의 자세로 오가고 비운의 혁명가 화산 선생은 빗정벌로 들어가 마침내 죽어서야 돌아왔다. 살다 지쳐 자주 침침한 날이면 저작거리 빛바랜 안경을 벗어 던지자. 감감바위 아래 그 무거운 봇짐일랑 내려놓고 검낭 앞이면 거 옆에 쪼그려 앉아 그냥 검낭화가 되자. 산나물 조금 안다고 떴지도 캐지도 말고 박새 초지리 광할 동이나물 여차하면 독이 되는 오욕에 풀릴랑 키우지 말고 그저 가만 보리연의 눈빛으로 착한 다람쥐 꼬리처럼 따숩게 두 손을 잡자. 그래도 못한 소구름이 남았다면 벽소령 희푸른 달빛을 보며 대성폭포처럼 아예 그의 대성통곡을 하자. 그리고 돌이키처럼 다시는 울지 말자. 그 누구라도 외로운 산신령, 서러운 심선. 온종일 의신동천 물소리로 내장을 헹구러 가자. 못의 혈관마다 연초록 바람이 이는 지리산 옛길로 가자. 네, 오늘도 이원규 시인 이 자작시로 이 시간 열어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낭송해 주신 게 이게 지리산 옛길이란 제목의 시죠? 예, 쌍계사 위에 옛날에 서산대사가 출가하던 길입니다. 서산대사 출가하시던 길. 이게 예. 몇 년도 작품인가요? 여기 3년 전에 4.2km가 개통이 됐는데요. 네. 나중에 우리 정 박사님도 한번 오시면 아이고. 걸어보시면 예. 지상 최고의 길인 것 같습니다. 살다 지쳐 자주 침침한 날이면 예. 이거 지금 시어가 참 아름답다는 걸 느끼는데 이거 보리 언어라는 이게 물고기인가요? 예, 은어가 섬진강 따라오는데요. 예. 유일하게. 예. 우리나라는 섬진강하고 아마 저기 강원도 남대천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예. 다른 강은 다 하구원이 막혀 있어서 그렇군요. 예, 네. 베링에까지 갔던 물고기가 돌아와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제 섬진강이 그 남해 바다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보리 필 때 은어가 올라옵니다. 보리 은어. 예, 그래서 어린 은어를 수박향이 난다고 해서 그때 보리 필 때 은어에서 보리 은어라고 합니다. 보리 은어 참 예. 이쁘네요. 금낭화. 이 시만 읽어도 지리산을 한 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벽소령, 대성폭포, 의신동천, 아랫돌이 벌벌 떨며 넘던 소금장수. 시어라는 게 참 아름답다는 걸 느끼는데요. 네. 예. 최근에 육필 시집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육필 시집이라는 게 조금 낯선데요? 육필이 이제 손으로 쓴 손글씨를 얘기하는데요. 네. 예, 대개는 이제 옛날 문인들이 작고 하시면 그 생전의 원고들을 찾아서 모아가지고 맞아요. 그 글씨를 해서 냈는데 저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느 이제 지식을 만드는 지식 지만지란 출판사에서 4년 전에 내자는 그 계약을 득흑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60을 낸다는 게 아주 가당치 않는 일이어서 4년을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사진전도 하는 겸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바람에 제 나이에 맞게 53편을 골라가지고 직접 썼는데요. 팔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작시 옛날에 지어놓았던 시들 다 그중에서 53편을 추려서 일일이 걸 다 필사로 하셨다는 거군요. 그걸 그러면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시집을 낸 건가요? 예, 만년필로 적어서 보냈더니 그쪽에서 이제 스캔을 떠서 아주 품격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제목이 이원규의 육필 시집입니까? 예, 이원규 육필 시집 행려 지리산에 오시려거든요. 그걸 표제시로 하셨거든요. 행려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시인이 직접 낭송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지리산 통신제 이 시간에는 지리산 주변의 자연 풍경이 변화하는 것도 전해주시지만 이제 거기 들어와 사는 분들 얘기도 전해주기로 하셨어요.
예. 다양한 분들이 거기 살고 계시는데 우선 그 지리산 행복학교도 말이죠.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분들이 그걸 맡고 하십니까? 여기 이제 지리산 하동이 녹차의 고장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예, 여기 이제 녹차를 제대로 해오신 분 중에 네. 그 조태영 김복순가라는 명가가 있습니다. 녹차 명가가 있는데 예. 그 따님인 조연옥 선생이 녹차를 가르칩니다. 녹차 만들기. 그러니까 이게 좀 정통성도 있고. 그럼 직접 녹차 재배를 하시겠군요, 이분은? 예. 네. 그래서 지리산에 오시는 사람들한테 녹차 제다 방법, 녹차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한 달 정도 4월 중하순에 공부하면 집에서 직접 녹차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덕는다는 걸 그 과정을 얘기하시나요? 재배하는 걸 얘기하십니까? 네, 뜯고 비비고 녹차를 마무리 단계까지. 이런 것도 있고 이 또 동네 총각인데 이제 금방 결혼했지만 어릴 때부터 나무를 만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목수인데요. 그런데 이제 소목장 덕장, 책상, 찻상도 잘 만들지만 전부 잘 만드는 친구가 있어서 목공의 반에 원래 또 신설돼서 전국의 도시인들이 와서 자기 찻상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근데 이런 저 소목 대목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목장도 이제 어떤 선생님이 있어야 거기서 배워서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어떻게 젊은 분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마침 이 동네에 어릴 때부터 중학교만 졸업하고 나무만 만지던 친구가 김철기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40대 중반에 이 친구가 마음을 내서 자기가 나무 다루는 거는 최고니까 가르치겠다 해서 아주 요즘 또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에서 온 임현수라고 하는 젊은인데요. 40대 중반인데 이 친구가 하는 거는 이 지리산 생태 조사를 오래 해왔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만드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을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거는 임현수 선생이 하는 건 이제 지리산길 걷기반. 산길을 직접 걸어봐야 뭘 좀 알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은 함께 걸으면서 지리산의 역사, 문화, 생태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니까요. 걸으면서 명상도 하고 역사도 배우고 아주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녹차를 가르치는 분이 있고 목공에 나무 다루는 법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고 산길을 실제로 걸으면서 지리산의 생태를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동네 오치근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화가는 섬진강 그림 여행반에서 섬진강 같이 걸으면서 그림을 함께 그리고 저는 시를 가르치고 또 김인호 시인은 야생화 사진도 하시는 선생이 한 분 있어요. 김인호 시인인데 또 함께 야생화 사진 찍으러 가고 커피반도 있고요. 반은 한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리산 행복학교라는 게 캠퍼스도 없고 교수진이라는 건 이제 각 분야에 이제 재미있게 또 그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그냥 등록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러시는 거군요. 이 선생님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그렇겠군요. 오시는 분들 중에 여수에는 여수의 친구 중에 김현대라는 분이 있어요. 김현대는 올 때 꼭 여수에서 회를 자연산 회를 무슨 요일 날 언제 옵니까? 좀 주말에 할 때 없고 모임 있으면 나타나는데 자연산 회를 가져오고 또 하동에는 낚싯대가 있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직접 낚시 옛날에 가이드를 했던 친구인데 제철 낚시를 해서 그걸 가져옵니다. 이거 우리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지리산 행복학교 수강생들 좀 생길 것 같네요. 그나저나 이제 이면수 씨, 김현대 씨, 김인호 씨 이분들 오늘 여기 매스컴 타는 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화개장터뿐만 아니라 저 쌍계사 그 계곡이 쪽에 외지에서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그 중에 누구 한 분만 조금 이제 재밌는 삶을 사시는 분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번에 이제 최도사 얘기는 했고요. 그 최도사 얘기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얘기했지. 이 골짜기 이제 최도사 같은 비슷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요즘 특별한 친구가 한 5년 됐는데요. 그 전남 구례 쪽에 그 국립극단 수석 배우 출신인데요. 연극인으로서 아마
백상예술대상 이런 것도 받고 할 정도 친구인데 이상직 씨라고 유명한 배우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분이 지리산에 그 농장 공동체를 꿈꾸고 기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마을 누룩시라고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만들어서 직접 단감 농사부터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요. 그리고 또 이 시골에 와서 마을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배우들이 배우들이 다 마을 주민과 기농자들입니다. 그래서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정기 공연을 하는데요. 공연을 하고요. 네. 정식으로 티켓 값을 받습니다. 뭐 그렇겠네요. 뭐 다 이게 현역에서 활동하시던 분들. 예. 근데 마을 주민들이 아주 연기가 뛰어납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참 재밌네요. 지리산 행복학교에는 연극반은 없나요, 그럼? 그 구례 저쪽에서 이제 따로 가르치는 반이 있습니다. 국립극단 이게 수석단원 출신이 직접 가셔서 연기 주도를 하시면은. 그리고 농사도 짓고 연극도 하고. 서울은 가끔 어쩔 수 없는 출연 때문에만 올라가고. 터전을 지리산으로 잡았습니다. 진짜 삶과 예술이 하나군요. 여기 지리산에서는. 오늘 또 우리 이원규 선생 지리산 얘기 들으니까 그냥 콧구멍이 벌름벌름하고 궁뎅이가 들썩들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리산 통신, 지리산 시인 이원규 씨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마련되는 서혜성의 문화탐험, 오늘도 탐험대장 서혜성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이 코너도 이제 매니아 청취층들이 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느 그 국립대학에 계신 저 교수님 한 분이 지난번에 콜비츠 그 논평하시는 거 아주 매력적으로 들었다. 아주 다행입니다. 하시고요. 그런데 그나저나 지난주에 이제 정식 개국쇼를 하셨죠? 개국 뭐라고 그래요? 기념 토크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와주셔서 고마웠고. 저희가 그거 인터뷰한 것만 따로 지금 해서 업로드 돼 있습니다. 좀 들어보시고요. 정 박사님, 근데 이게 지금 시민들 모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시민의 방송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듣는 분들이 이게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 우리 서혜성 선생님. 모금을 하려면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이게?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제일 간단할 겁니다. CMS나 후원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주소가 영어로 www.radiotoday 라디오 오늘이죠. radiotoday.co.kr인데요. 복잡하시면 그냥 인터넷에서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검색하셔서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친절하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 여러분 혹시 그 정범구 박사님 하시는 방송이 당연히 재밌으시겠죠? 그러시면 회원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방송이 재미있거든. 더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손님만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서혜성의 문화탐험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라이프치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또 독일 도시네요. 라이프치히. 앞으로 간간히 왜 해외 여행하고는 조금 다른 도시라는 것, 그 문명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간간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유럽 이외의 지역은 많이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유럽의 도시들을 보면 참 늘 부러운 게 도시 자체가 그 삶의 스토리의 보고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마다 또 그 도시 골목마다 그 얘기거리가 하나 이상씩은 있는. 그래서 도시 이야기 참 좋을 것 같네요. 사실은 이제 제가 도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는 문명의 집합소다 하는 말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생활 공간이고 경제 활동 공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의 저장소로서의 도시의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기억의 저장소. 네, 좀 좋네요. 예,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에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라이프치히에 갔더니 그것은 정말 지난 1000년 동안의 기억의 저장소처럼 그런 기억의 저장소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통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500년 전에 무엇이었고 700년 전에 무엇이었고 하는 것을 늘 일상 속에서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개발이 필요해서 물론 했습니다만은 기억의 저장소의 기능은 상실해버린. 이거 지금 참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라이프치히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기억의 저장소라는 말이 확 와닿아요. 예를 들면 제가 길눈이 참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서울의 강남에 가면 아직도 길을 운전할 때 잘 못 찾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강남에는 제 추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데가 주로 80년대 이후에 이렇게 발달이 돼서 저는 강북에는 뭐 예를 들면 뭐 가회동에는 어느 골목에 무슨 옛날 추억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강남은 전혀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잘 못 찾는 또 하나는 이제 도시 형태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강남이나 일산이나 분당 이런 데는 사실 뭐 도시가 너무 똑같아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죠. 이런 말씀 맛집이나 기억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군요. 인간이 지금 말씀하신 추억이 있는 것 그리고 혼자만의 추억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기억의 저장소는 일종의 도시의 성소다. 보통 사람들의 성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런 기억들 사이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그 기억을 하나 더 보태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생 아닐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여고 담장 위로 솟아있던 그 찔레꽃 이게 딱 그 동네의 풍경을 이렇게 각인시켜주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걸 보기 어려운데. 현재 정봉구 선생님은 독일에 오랫동안 사셨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독일 얘기로 가는 거죠. 라이프치히. 근데 이게 라이프치히란 도시를 택한 첫 도시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기본적으로 문학의 도시입니다. 책의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북페어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입니다. 도서 전시회. 네, 책 전시회가 대략 한 5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도 독일에서는 그 프랑크푸르트하고 라이프치히가 도서 전시회 박람회. 네, 프랑크푸르트 북페어는 지금 생긴 지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분단 때문입니다. 동서독이 분단이 되고 나니까 소독 정부가 과거 라이프치히에서 했던 그 북페어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프랑크푸르트를 그럼 책의 도시로 다시 만들자 해가지고 집중적인 투자한 결과 오늘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도서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에 갖고 있는 유산을 프랑크푸르트가 상당 부분 계승하고 발전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래에 와서 통일된 이후에 독일 정부가 라이프치히 도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근래에 와서 다시 크게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3월 달에 제가 거길 다녀왔습니다. 그죠. 도서전. 네, 도서전 다녀왔습니다. 한국관에도 갔었고요. 한국관의 이번 주제는 한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한복. 책으로 하는 거죠, 물론요. 그러니까 한복을 다룬 책들. 네, 책들을 이제 보여주고 전시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을 이제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오신 분이 있는데 이기웅이라고 하는 도서출판 열화당 대표이시고 열화당. 파주 출판도시를 기획하셨던 그분이 이제 사비도 많이 쓰고 하면서 라이프치히와 서울 사이의 혈관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작업을 3년 동안 해오고 있는 그런 참입니다. 그곳에 제가 들렀고 이번에 보여준 한국의 책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책들 사이에 옷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인가요? 네, 한복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옷은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옷을 만든 것도 특별하지만 그 옷은 안중근 선생,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돌아가실 때 사형 집행될 때 입었던 그 옷을 다시 재현한 옷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서혜성 선생 작품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기웅 선생이 오랜 동안 안중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거기에 그걸 표현했는데 감회가 참 새삼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중근의 옷이 라이프치히에 걸렸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올해가 강복 7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런 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서혜성 선생이 라이프치히를 얘기할 때 저희가 자꾸 이제 움츠려드는 게 네. 이게 저도 독일 생활을 오래 했지만 몇 년 하셨죠, 선생님? 뭐 한 10년 이상 있었죠. 11년 있었는데. 그럼 라이프치히 당연히 가보셨겠네요. 근데 이게 라이프치히가 옛날엔 동독 도시라 그때 네. 저희가 유학할 때는 동서독이 분단돼 있을 때 네. 가보지 못했죠. 네네. 그래서 가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만약에 갔으면 또 동백님 사건 뭐 이런 것도 하나 엮이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예. 제가 그 통일된 후에 네. 어디를 가다가 그냥 잠시 기차역에 짧게 머물렀다가만 간 기억이 나는데요. 네. 도시 전체가 기존의 서독 도시들, 독일 도시들이 베를린하고 몇 개 빼고는 2차 대전 때 상당히 많이 폭파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서 깊은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라이프치히도 공습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는 그런 좀 옛날 건물 같은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아주 옛날 건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도 옛날 것을 기초에서 많이 복원했다. 이런 자료를 읽었고요. 물론 엄청나게 파괴된 것은 그 근처에 있는 도시로서는 드레스덴이죠. 그렇죠. 드레스덴은 거의 완전히 크게 파괴됐는데 그래도 라이프치히는 좀 그런 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라이프치히는 책의 도시다, 문학의 도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훌륭한 문학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괴테입니다. 괴테가 라이프치히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괴테가 다녔던 그 맥주집이 그 음식집이죠, 밥집이죠. 밥집이 지금 라이프치히 전체에서 가장 잘 되는 밥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부러웠거든요. 게테의 파우스트의 한 장면이 거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13개의 거대한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 벽화가 게테 파우스트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런 한 음식점이 벌써 수백 년이 되었고 게테 이후부터 그리고 그곳에 파우스트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 걸 보면서 문학이 이렇게 생활 속에 따로 문학책을 따로 읽지 않아도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생활 속에 스며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 도시이자 동시에 라이프치히는 음악의 도시입니다. 멘델스존, 그렇습니다. 세바스찬 바하, 이런 구스타프 말러. 뭐 우리가 책에서 읽는 바그너도. 바그너는 거기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뭐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도시인데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들을 많이 길러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이런 오케스트라의 진정한 편성도 바로 라이프치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서혜성 선생이 라이프치히를 다루신다고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독일 최초의 음악대학이 1843년에 멘델스존이 여기서 라이프치히에서 만들었어요. 지휘자였습니다. 거기 지휘자였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바로 그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지휘봉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 전에 지휘봉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본격적인 그 오케스트라 전체를 지휘하는 하나의 컨덕터로서 하는 그 지휘봉도 멘델스존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도시 안에 이런 많은 것들이 스며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북페어는 그래서 언제나 바로 그 멘델스존이 상임 지휘자로 있었던 그곳에서 음악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 장소에서. 게반트하우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옷집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길드, 옷 길드를 했던 사람들이 음악가들을 불러서 그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게반트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 2015년 그 라이프치히 북페어는 게반트하우스에서 저녁 7시에 열렸는데요. 그때 연주된 음악이 바그너의 음악이었습니다. 바그너가 여기 태생이. 그 바그너의 그 유명한 이 누른베르크의 마이스터 징거, 누른베르크 명가수라고 하는 거기서 서곡이 연주되었습니다. 그 서곡을 듣고 인생을 바꾼 사람이 큰 충격을 받고 그 사람을 경배하게 된 사람, 인생을 바꾸게 됐죠.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니체가 여기 오래 이 도시에 살았죠. 니체도 이 라이프치히의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본 대학을 다니다가 이쪽으로 전학을 와서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니체가 다녔던 그 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니체가 어느 고서점에서 발견한 책이 바로 쇼펜하우였습니다. 헌책이었는데 그 쇼펜하우를 읽고 니체의 철학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그리스 고전을 좋아하는 약간 열정이 높은 독특한 학생이었다면 이 쇼펜하우를 읽고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니체의 철학이라는 게 쇼펜하우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쇼펜하우어는 이제 우리나라에 저도 어릴 때 한 중고등학생 시절에 그 번역자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 소위 이제 뭐 카네기 인생론류의 이제 이런 책으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것도. 그러니까 대중 철학자라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그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를 제대로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우선은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괴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독일어를 가지고 쇼펜하우어를 번역했을 가능성은 그 당시에 낮고요. 일본에서 통해서 들어왔을 텐데 왜 한국에 그러면 약간 병든 것 같은 그런 염세주의적인 텍스트들로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정봉구 선생님께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그 무렵에 한국인들에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우울 내지는 그런 것들을 동조해주는, 데카당하게 해명해주는 데카쇼라고 그랬죠. 데카당스 쇼펜하우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방된 이후에 한국의 청년들이 정말 밝은 공간에서 숨쉬고 광장에서 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한 번 딱 해봤죠, 4.19. 그런데 금방 또 쿠데타가 나가지고 좌절되어 버리고 더구나 유신 시절 쇼펜하우어를 한국식으로 번역된 쇼펜하우어를 통해서라도 위로를 좀 받고 싶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전체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읽었던 것 중에 아직도 제가 가끔 이제 써먹는 말이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자기 동료 철학자들 특히 동료 철학 교수들을 비난하면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철학으로 먹고 살지만 전혀 철학적으로 살지 않는 철학 교수들을 비난하는데 살아보면 이게 아직 우리 현실에서도 쇼펜하우어의 비판이 철학자뿐만 아니라 뭐 종교에도 이걸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좀 기억이 나네요. 기왕이 말씀 나왔으니까 쇼펜하우어 그런 철학자만은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헤겔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그리고 뭐랄까요 어떤 집단주의적 철학 같은 걸 제시하는 그런 분의 철학에 대해서 저항한 그래서 개별자의 역할 또 개별자로서의 인식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식민지 한국의 우울 사실은 해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식민지와 독재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우울이 치료된 적이 없거든 사실은요. 그 우울은 오직 광장에서만 치료될 수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쇼펜하우어가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유통되게 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서혜성의 문화탐험 그 도시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여행 안내서가 아니라 그 도시를 하나의 기억의 저장소, 기억의 축적된 창고로 보고 그 도시 이야기를 좀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라이프치히는 책과 문자의 도시다. 이런 또 사실 저 박물관도 있어요. 책과 문자 박물관. 그리고 바하 박물관도 있고요. 바흐의 고향인데요.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를 욕하지 않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바흐가 있었던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 당시엔 다 음악이랑 교회에서 했고, 교회 음악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세속 시장으로 나오게 된 건 19세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음악을 누가 후원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비용이 들고 상설적으로 음악이 필요했던 것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일종의 음악당이었습니다. 파이프오르가 설치되고. 애초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음악당으로. 그리고 그렇게 코러스를 했을 때 그 감동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음향 이런 구조. 애초에 음향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었기 때문에 앞쪽에서 가스펠이나 코라를 하면 뒤에 그것이 그토록 감동되고 잘 전달되도록 애초부터 건물을 그렇게 기획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음악을 작곡하고 또 지휘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는데 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바흐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지만 한국식으로 하겠습니다. 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곳에 있는 토마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악장, 음악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갔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음악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바하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하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이 생기기 때문이죠. 정말 수도하는 기분이거든요. 바하를 듣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 바하의 무덤을 밟지는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 층계에 제가 귀로 절을 했습니다. 귀를 댔습니다. 그 땅에. 그건 뭐냐면 저에게 귀를 가져다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생물학적 귀를 주셨고 나에게 그 예술 영감으로서 귀를 주신 바하 어른이죠. 바하 어른에게 양쪽 귀를 대서 절을 했는데 그 독일 어떤 분이 이제 영어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왜 귀를 대고 거기다 절을 하느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짧은 영어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저한테 주신 귀 말고 문화적 귀를 저한테 주신 분이 바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하 이분께 귀로 절을 한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오셨는데 굉장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 수십 번 왔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오늘 라이프치히 얘기를 하면서 라이프치히가 독일의 위대한 음악가들 또 철학자들 또 문인들의 산실이었다는 설명을 하는데 네. 사실 저는 그런 라이프치히의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현대사에서 네. 라이프치히가 사실은 동독 민주화의 그 회포를 처음 올렸던 도시고 네. 그게 오늘날 동서독 통일로 이어지는 기폭제 역할을 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989년에 그 민주화 시기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토마스 교회에서 몇백 미터만 가면 있는 니콜라우스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구사회에서 교회라는 것은 시내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수도원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기보다 교회 속에 살고 있다. 오랜 동안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자기들 삶에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니콜라스 교회는 특별합니다. 이 니콜라스 교회는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니콜라스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라이프치히를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은 니콜라스 교회는 바로 한자동맹에 가입해 있었던 수많은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동맹, 그 말을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건 루프트 한자인데요. 뭐 회사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집단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 동료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한데 중세의 독일어죠. 그런데 그 한자동맹에 왜 라이프치히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오랜 동안 발전했냐면요. 파리에서부터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로 이어지는 동서의 중심점에 있고요. 위로에는 발틱에서부터 이탈리아 반도로 이어지는 그 중심에 내륙에 있는 십자로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사의 십자로이자 그 지혜의 십자로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바로 그런 곳에서 그 한자 동맹에 가입해 있던 그 길드들, 그 장사꾼들이 이 자기들의 신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니콜라우스입니다. 니콜라우스는 선행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 교회를 바친 것이죠. 그 성인에게요. 그러니까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가 바로 그곳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라이프치히에 있는 교회 대부분들은 원래는 성당이었는데 나중에 다 흔히 말하는 개신교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상당 부분들이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근처에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곳이 바로 루터가 그 지금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이제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데요.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하고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곳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혜의 십자로 그리고 길드의 십자로 한자의 십자로 한가운데 있는 그 공간이 니콜라우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동서독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가 열린 것은 그리고 합창이 열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1989년 그 말씀하신 니콜라스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그 월요 시위라는 게 시작이 됐죠. 거기에는 평범한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전체 동참하고 나와서 이게 이제 동독의 다른 도시로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시위로 발전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카가 저 군동원을 심각하게 검토했죠. 근데 그때 소련군이 이제 동독에 주둔해 있었고 그때 그 고르바초프가 이미 이제 개혁 개방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 군대의 출동을 막았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그
동독민주와 이제 동서독 통일로 이어졌는데 그 시발점에 라이프치히가 있었다. 이거 참 이것도 귀중한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가능케 한 힘이 그 라이프치히 500년 역사 안에 그렇게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서혜성의 문화 탐험 오늘은 이제 도시 기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서혜성 선생 정리대로 하면 도시란 기억의 저장소다. 그 기억이 집약되어 있는 곳. 오늘 그 첫 도시로 라이프치히를 같이 걸어봤습니다. 좀 감질나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혜성의 문화 탐험이었습니다. 네, 오인영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신용복 교수의 나무야 나무야를 함께 읽어보시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영복 선생님의 에세이 한 편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온달산성에 평강공주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는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오늘은 온달산성에서 엽서를 띄웁니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부를 축적한 당시의 평민계층이 지배체제의 개편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사회변동기의 역사적 사료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보 온달이라는 별명도 사실은 온달의 미천한 출신에 대한 지배계층의 경멸과 경계심이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창작하고 그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승낙한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실증적 사실보다도 당시의 정서를 더 정확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고한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미천한 출신의 바보 온달을 선택하고 드디어 용맹한 장수로 일어서게 한 평강공주의 결단과 주체적 삶에는 민중들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달설화가 당대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한 농촌 청년의 우직한 충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까닭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어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는 비약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강공주와 함께 온달산성을 걷는 동안 내내 능력있고 편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평가되는 능력이란 인간적 품성이 도외시된 경쟁적 능력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낙오와 좌절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숨겨진 칼처럼 매우 비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품속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떤 실상을 갖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당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인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직한 어리석음, 그것이 곧 지혜와 현명함의 바탕이고 내용입니다. 편안함, 그것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은 흐르지 않는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수많은 소리와 풍경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추억의 물이며 어딘가를 희망하는 잠들지 않는 물입니다. 당신은 평강공주의 삶이 남편의 입신이라는 가부장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공주가 아니기 때문에 평강공주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살림이란 뜻의 살림입니다. 세속적 성취와는 상관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사랑의 전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삶의 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1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시는 기억의 저장소다. 오늘 문화탐험 시간에 서혜성 선생이 한 말인데요. 어제의 기억이 오늘 우리를 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지금보다는 아름다웠던 민주주의의 시절, 민주와 정의와 평화를 열망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그 함성들, 4월이면 어김없이 피던 진달래 개나리, 목련에 어려있던 혁명의 추억, 이 도시 어느 길목인가 넘쳐났을 그 뜨거운 열정과 열기를 이 4월 저녁에 그리워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